그 다음에 이 현장 스님 문화 제자에 이게 다 같은 시대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 그 역경장에 법장 스님, 현수 법장 스님이 뭐 같이 이렇게 약간 쫄로다가 이렇게 역경을 도와줬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가 아닐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한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법장 스님 머리가 워낙 좋은 분이어서 그런 거는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제자에 2명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규기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원칙이나 이 신라 스님, 신라의 왕족 출신. 그리고 규기라는 스님이 있고 이 규기. 그래서 또 재밌지요. 저 규기라는 스님이 현장 스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가 봐.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17살 때 규기 스님을 딱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똘똘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제자 되라 그랬는데 저 17살 된 규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한다. 나는 그때 현장 스님은 최고 주가를 날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 아니 조건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을 걸어. 근데 그 조건도 아주 거지 같은 조건입니다. 출가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먹을 거를 좋아해서 내가 출가를 못하겠다. 내가 출가하기를 원하면 이 둘을 할 수 있게 나를 예외 조항자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내가 출가하겠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이걸 했어요. 이걸 했어. 근데 현장 스님이 얼마나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 나 왜 그랬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전제 조건에서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걸 오케이를 했다니까? 그래서 규기가 삼거화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세수레. 그래서 세수레를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자기가 수레를 한 대를 타고 앞에 먹을 거 놓고 뒤에 여자가 있대.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우리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마라집, 규기, 원효 이런 게 다 비슷한 과들이에요. 이게 좀 문제. 근데 구마라집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 그리고 당신이 평생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별로 이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으면 저거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기본 전제 조건이 안 되는 거라니까. 기본 전제 조건이. 그래서 이런 거는 끊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통현 장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머리는 좋고 그냥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원효도 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효는 스스로 파괴를 하고 나서 자기를 소성거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루 먹은 거사다. 근데 그 원효를 누가 끄집어서 꼭 출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냐면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그 사연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탈퇴했는데 나는 이제 그만하고 탈퇴할래. 이렇게 해서 그 소성거사가 성품이 비루하다는 뜻이에요. 난 비루해서 내가 이걸 지켜낼 수가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마라집은 어떻게 보면 당한 거고 원효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탈퇴 선언을 한 거고 근데 탈퇴자를 후대에 대각국사 의천이 다시 가입을 시켰어. 탈퇴자를 왜 안 한다는 사람을 가입을 시켜.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가장 악질적인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규기입니다. 규기입니다. 그거를 저게 전제 조건 대상인가? 그런데 아무튼 현장 스님이 희한하게 그걸 통과를 시켜요. 통과를 시켜. 이해할 수가 없는. 근데 현장 스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필요했던 거 같은 느낌밖에는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원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근데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뭐 외국에 안 나가고도 6개국어를 한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만약에 신라로 진짜 오기만 했으면 됐는데 측천무가 끝까지 뭐 안 보내줬어요. 간다 그랬는데 그래도 갔어야 돼. 갔으면 영웅이 됐다. 원효 의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최대 영웅이 됐을 건데 못 왔지. 측천무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 왔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시대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하고 관련해서 이 양반은 자은사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서명사에 살아요. 그래서 서명사파인데 이 서명사파고 이 자은사인데 이 규기 스님을 위해서 현장 스님이 규기 스님만에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줬대. 그게 이제 원측 도청설이거든. 송고승전에 나오는 원측 도청의 또 원조잖아. 이 양반이 또 도청을 또 해요. 아마 몰라. 내용은 그거예요. 현장 스님이 당신이 규기 스님을 너무 아끼고 그다음 규기 스님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1:1 독강을 한대. 제일 중요한 건 독강을 한대. 독강을. 그때 이제 문 밖에다가 쉽게 말해서 교실 밖에다가 건물 밖에다가 보초들을 배치한대.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규기 스님한테 딱 얘기를 하면 규기 스님한테 얘기를 하면 규기 스님이 자기도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도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 문화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 배경이나 그 시대의 흐름적인 거를 알아야 이게 쫙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흥부전을 한국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문화 배경을 이해하니까 그런 거고 서양 사람한테 흥부전을 얘기해줘도 흥부전 굉장히 기괴 소설입니다. 흥부전. 기괴 소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유기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니까. 박 속에서 사람이 나와. 첩이 나온다니까. 첩이 박 안에서. 첩이. 그 첩은 어떻게 있었냐? 이러고 있었냐? 그럼 박 안 가려면 그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제비집이 진짜 집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덕지덕지. 그 대청, 이 톤마루 쪽에 집 안이 아니고 방 안이 아니고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미가 이렇게 먹을 거 갖고 오면 그 제비들이 막 머리를 이렇게 내밀거든. 너무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발악하다가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슉 들어오는 거고 그걸 안 본 사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제비가 집에 집을 짓는데? 뭐 제비집 요리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배경을 이해할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양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규기 스님이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원측 스님이 또 그 보초 쓰는 애를 매수를 한대. 그러면 원측 스님이 그 대돌에서 신발 벗어놓는 절에 가면 이렇게 신발 벗어놓는 이렇게 저 다듬이돌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딱 듣는데 근데 이게 또 한옥이라고 하는 게 방음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다 듣는 거지. 그렇게 해서 딱 듣고 당신은 한 번만 들어도 딱 안 돼요. 원측 스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뽀로록 해가지고 서명사 가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한대. 그럼 현장 스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왜 자는 도대체 어떻게 듣고 알고 내가 인도에서 나밖에 모르는 건데 쟤는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게 원측 도청설인데 그걸 이제 규기 쪽에서 원측이 능력이 좋으니까 씹으려고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갈등 관계였던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규기 스님은 몇 번 들어야 되고 원측 스님은 한 번 들어서 알 수도 있는 게 이게 나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 2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느 정도 이상 현장 스님이 오시기 전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라서 들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조건이 됐었을 거고 규기 스님은 이제 처음부터 밟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종갓집은 자은사를 차지하고 있는 규기 스님인데 서명사에 이게 쉽게 말해 지차인데
예, 이게 자은사가 현장 스님이 사시던 데고 그걸 이어받은 게 규기 스님인데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지차가 더 머리가 좋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런 거를 씹었딱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 서명사에 가면 현장 스님 탑이 가운데 있고 현장 스님 매장되는데 나중에 화장을 하거든요. 내가 그 얘기 또 해드릴 거야. 중앙에 현장 스님 탑이 있고 규기 스님 탑이 이쪽에 원측 스님 탑이 왼쪽에 있고 왼쪽이 넘버 2입니다. 예, 있고 그다음에 규기 스님이 오른쪽에 있거든. 왜 그렇겠어? 그게 서명사에 있으니까. 자기 나발이잖아. 내 나발이니까 현장 스님의 수제자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규기 스님을 원측 스님을 묘사해 놓은 거 보면 인물이 굉장히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약간 이렇게 원숭이과처럼 혹성 탈출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씹는 거 아니냐. 대부분 왕족들이 괜찮아요. 인물이.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 왕족은 인물이 괜찮다. 특히 정식 왕비 자식이 아니면 더 인물이 좋을 확률이 크다. 왕족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묘사해 놓은 그래서 갈등 구조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율적인 문제에서 저 양반은 규기 스님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 원측 스님하고 규기 스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상적 차이는 이쪽은 약간 그 구유식 계열, 그러니까는 인간의 내면 안에는 팔식을 너머에 그 항상한 뭔가 깨끗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약간 수용하려고 하는 쪽이고, 자은사의 이 규기 스님, 현장 스님하고 규기 스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쪽이라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원측 스님파는 나중에 신라로다가 이렇게 넘어와요. 도중 스님, 태연 스님. 그리고 티베트 쪽에 영향을 줘요. 원측 스님의 사상들이 티베트 쪽으로 영향을 줘. 그래서 태연 스님,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태연 스님이라고. 태연 스님 모르지? 몰라도 돼. 신라에, 통일신라에 3대 저술가가 있어요. 그게 원효, 태연, 경흥이에요. 경흥이에요. 3명이 저술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데, 저 태연 스님을 태연, 대현 같이 쓰는데, 저분이 기가 막힌 얘기가, 저분이 이제 어차피 저기 현장 스님 계열이니까 미륵종이거든요. 그래서 경주 남산에 가면 용장사라는 데가 있어요. 용장사. 그게 금오산에 있어요. 경주 남산 안에 한 봉우리 쪽이 금오산이야. 그리고 그 용장사가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남산 안에 금오산 안에 용장사. 이렇게. 그리고 그 용장사 쪽에서 누가 글을 쓴 게 김시습의 금오신화예요. 그래서 금오산에 썼다 그래서 금오신화거든. 김시습이 나중에 설잠이에요. 설잠. 출가해서 설잠이라고 하는 법명을 쓰거든요. 근데 저 태연 스님하고 관련해서는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미륵부처님, 장육존의 미륵부처님을 모셔놓고 예불 끝나면 이렇게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돈대요. 뭐 연불을 하면서 돌든지, 뭐 예전에는 예불 끝나고 도는 경우도 있고 예불 중간에 도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을 도는 경우도 있고 법당을 도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중국 가면 예불 때 그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았대. 오른쪽으로 계속 우유로 하면서 돌았대. 그랬더니 미륵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따라서 돌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주판알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는 특이한 양식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계승돼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규기 스님과 관련된 부분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현장 스님 문화에 자, 그러고 보면 신라 스님이 여럿 있었어요. 원측 스님 말고, 서명사파를 대표하는 원측 스님 말고 자은사파, 서명사파가 있고, 이분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제 현장 스님이 되게 좋아하신 분으로 이제 신라방, 대승방, 신방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그분은 대승지장 16경 서문 쓴 분이고, 그 주석서도 썼었고, 그 다음에 저 순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순경 스님.
규기 스님 송고승정 규기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순경 스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타행 마하가석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두타행자였었고 견해가 아주 출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순경 스님이 이렇게 또 보니까 현장 스님의 논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상위라고 아주 또 대단한 사건이 벌어져요. 대단한 사건이 벌어져. 그리고 저 순경 스님과 관련해서 순경 스님이 지옥 갔다는 설이 있어. 순경 나락가설이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것도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살아서 지옥. 아니 두타행자인데 규기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두타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타행이 뭐냐면 고행 비슷하게 아주 엄격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있지? 아주 미스테리한 또 사건이 있어. 사건이. 그것도 생함지옥이에요. 살아서 지옥에 그냥 한 방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거는 인도 불교에서 제바달다. 그다음에 전차바라문녀라는 분이 그렇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전차바라문녀는 누구냐면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배반했었던, 어떻게 보면 부처님 사촌 동생 중에서 가장 부처님한테 아픈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차바라문녀는 부처님 아들 임신했다고 이렇게 구라치다가 이렇게 박 넣고 구라치다가 박 떨어져 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밖에 나가다가 뭐 지옥에 떨어졌다는. 근데 갑자기 순경 스님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를 안 믿어서 그랬냐면, 화엄종에서 이제 화엄종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화엄종에서 초발심시 변정각, 지금 여러분들 다 많이 들은 얘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수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가는 거지 한 방에 세상에 그렇게 갈 수 없어. 저거는 부처님의 정설일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했더니 지옥에 빠졌대. 그게 순경 나락가설이에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엄종이 법상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서 현장 스님의 자은종을 누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신기한 게 더 있어요. 시리즈가 더 있어. 그러니까 의상대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의상대사가 남산율종을 이기더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게 화엄성중 얘기였었고, 순경 나락가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상종이, 그러니까는 현장계가 현장 스님의 그러한 종파가 화엄종에 밀린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리즈가 또 있어. 그거 내가 다음 시간, 너무너무 진기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 내가 그거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내가 얘기할 거야. 딴 데 돌리고 있다가 보지 말고 시작하자마자 보고 있어야 돼. 시작하자 얘기하고 내가 끝난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현장 스님 아직도 안 가셨는데 현장 스님 진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화엄종 이제 움직이는 이야기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